안녕하세요. 전번 주 취득세 조금이라도 보고 오셨나 모르겠네요. 아예 안 보고 오셨으면 이야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정이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계속 진도가 밀리는 수가 있어요. 진도가 밀리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진도가 밀렸을 때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그만 접어야 되나, 이 생각이 아마 클 거예요. 그래도 진도 밀려도 그 전에 이미 앞에서 지나간 진도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날 진도만 따라오세요. 그때 진도를 따라오셔야지 이 진도를 못 따라와 버리시면 아마 조금 그 공부를 하실 때 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전번 주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전번 주는 취득세하고 관련된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누가 세금을 내는가, 또 언제부터 이걸 취득을 할 것인가, 또 내가 물건을 취득했으면 세금 계산할 때 금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제 이걸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자 할 때 여기 이 세자에다가 취득세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제 읽을 때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세가 무슨 세인지를 얼른 그 세를 거기다가 그냥 넣어놓고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그러면 취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전번 주 우리 취득이라는 단어에서, 용어에서 취득은 뭘 어떻게 하는 걸 취득이라고 했던가요? 소유권, 주장, 내 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주장. 그럼 여기서도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취득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의 정의, 특징 두 개 있었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다. 그럼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이름을 붙이라는 이야기인가? 납세 의무자라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 중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등기나 등록을 꼭 하면 취득 그러든가 안 해도 취득 그러든가 안 해도 취득 그랬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내가 이 물건에 등기나 등록을 꼭 해야만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인가, 안 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안 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전번주에 배운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걸 여기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가셔야 돼요. 그냥 앞에 걸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 말인가요? 그렇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사실상 취득하면, 그러면 실제로 취득하면, 이 말이 실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이 말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만 있으면, 실제로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취득한 걸로 봐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관계를 볼게요.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파는 사람을 양도인, 사는 사람을 양수인. 그럼 물건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란 이야기인가요? 양수인이란 이야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는데, 반드시 내가 이 물건에다가 내 앞으로 등기를 꼭 해야만 납세 의무가 있더란 이야기인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끝난 거지. 다 이 두 개만, 이 단어만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애올라가면 안 되고, 저걸 저 사람이 세금을 이렇게 내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두 번째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앞에 우리 전번주 배운 게 있잖아요. 이 네 가지는 직접 회사에서 만들 때는 세금을 낸다 그랬는가 안 낸다 그랬는가? 안 낸다. 그럼 이게 회사에서 이 물건을 처음 만드는 것을 원시라고 한다? 승계라고 한다? 원시. 그럼 원시예요. 됐죠?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 취득인 경우에, 이 말은 처음으로 만든 경우에는 그 회사에게는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럼 여기까지만 과세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우리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내가 사면은 처음 사더라도 나는 세금을 안 낸다, 나는 낸다. 나는 낸다. 그럼 뒤에는 그대로 연결돼요. 밑줄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진다 그랬으니까 이제 차량 하나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차를 처음 생산할 때, 회사에서 처음 차를 만들어낼 때는 회사에게는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차를 처음 샀을 때는 취득세를 안 낸다,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끝.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외우려고 이걸 네 개를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차량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랑 선박은 세트니까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요 네 가지는 회사에서 만들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 내가 처음으로 구입을 할 때는 나는 원시란 야인가 나는 승계란 야인가? 승계. 그럼 나는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제부터 의제 납세의무자로 가는 거예요. 의제라는 단어는 거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당사자 정부가 너 세금 내라고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면 지정을 당했으면 나는 반대 의견을 내세워 가지고 나 세금 내기 싫어요 그래야 된가? 네 알았어요 그래야 된가? 네 알았어요. 의제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반박이 안 돼요. 반박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납세의무자가 지정을 당하는가? 지정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냥 강제적으로 너 세금 내 그러면 네 알겠어요. 내가 낼게요. 이러면 돼요. 이제부터는 끝에가 본다라고 이렇게 붙으니까. 주체 구조부 이외의 자가 가설했다. 여기 이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주체 구조부라는 단어는 이 건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소유한 사람을 세 글자로 줄여 보세요. 건물주예요. 그럼 이게 건물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물주 외의 자가 가설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건물주 말고 이 안에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세입자. 해결했죠? 그러면 이 건물에 세입자가 뭔가를 가설했다. 가설이란 말은 그냥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써놨어요. 설치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다 붙였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학원 6층인데 6층까지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밖에 없어요. 그럼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해서 이 건물의 세입자가 이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순간 에스컬레이터 가격이 올라가겠는가요?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겠는가? 그렇죠. 건물 값어치 올라가죠. 그러면 설치한 사람에게 너 세금 내 그게 맞는가요? 건물주에게 내야 맞는가요? 건물주. 그럼 건물주는 아니요 내가 설치 안 했는데요. 내가 설치 안 했어요. 내가 설치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세금 물리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부가 그냥 너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네가 내라. 이렇게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건물주 외의자가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해서 앞에 있는 지문으로 뭐냐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 말은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했더니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가? 건물주에게 물리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주가 반박을 하겠죠. 아니 내가 건물 주인은 맞다.
그런데 이 건물에 설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설치했는데 왜 나에게 세금을 물려? 그랬더니 정부가 그냥 세금 내시라고. 나는 나 못 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의제 끝에다가 본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너를 납세음자로 간주한다. 본다 그러니까 반박 못하고 그냥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잘못하신 분들이 자꾸 뭘 질문하냐면 이거 체크하면 안 돼요. 이거 체크하면 질문하게 돼 있어요. 이 단어를 함께라는 단어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 여기서 함께를 가설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함께라는 요 단어는 뭐냐면 주체 구조부하고 그러면 본체하고 가설한 거, 가설. 본체하고 가설한 걸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럼 이 건물도 건물주가 세금을 내고 이 건물에다가 세입자가 뭔가를 설치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면 그 가설한 것도 누구에게 물리겠다? 주체, 구조, 건물주에게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에다 의미를 두고 읽어버리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버리고 함께라는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건물에다가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해서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는 누구만을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곧 건물주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지문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네요.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실무할 때도 나중에 중개사 일할 때도 건물주들이 자꾸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내가 건물주는 맞는데 우리 건물에다가 세입자가 뭔가를 설치해서 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취득세를 나한테 물린다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우리 대답을 뭐라 해야 되는가? 네, 맞아요. 그러면 왜 정부 편 드세요? 막 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억울하시죠. 네, 그래도 이건 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건물주인 손님에게 이게 정부가 세금을 물리고 있는 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네, 맞아요. 이러면 큰일 나요. 예, 실무할 때는 상대방을 약간 배려해 준 것처럼 해가지고 정부 편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자, 1번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놓치면 안 되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2번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2번은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차량이나 선박이나 기계,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했어요. 종류 변경. 종류를 변경하고 나면은 종류 변경 플러스 뒤에 뭐가 따라 붙으면 취득으로 보고 가액이 증가. 그러면 이제 작년 36회 시험에서는 여기를 가액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미 한 번 시험에 나왔어. 그럼 이제 안 내. 그거는. 또는 이렇게는 안 내, 이제. 그럼 어떻게 내냐면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바꿔. 가액 증가한 경우에만 증가되면은 이걸 취득세 내셔야 돼. 증가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종류를 변경했으니까 차량이 새 차로 바뀌었는가요? 그 차 그대로인가요? 전번 주에 분명히 의제취득에서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이 종류 변경은 그 차는 그대로 있는 상태다, 새로운 차로 바뀌었다. 봐요. 복습을 안 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소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번 주에 제가 말 안 했던 거, 집에서 두 번, 세 번 이야기했을 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좀 있으면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말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했다고 이제 기억을 못 하시면 그 말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릴게요.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 여기서 종류 변경이 가액 증가라는 건 의제취득이에요. 의제라는 것은 지금 그 차량이 새 차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차는 그대로라는 이야기인가? 차는 그대로 있으면서 차량에 옛날 엔진을 드러내고 신형 엔진을 갖다 장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종류 변경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으니까 그 토지가 새 땅이 됐는가요? 그 땅은 그대로인가요? 땅은 그대로죠. 그게 의제취득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름을 개명했다. 제가 개명했으면 사람이 새로 태어났는가? 사람은 그대로인가요? 사람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의제취득이에요. 그대로 그 본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값어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도 종류를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차량이 새 차로 바뀌었다. 차는 그대로다. 그대로죠. 차는 그대로이면서 그 차량의 값어치가 뭐 됐으니까? 증가됐으니까. 값어치가 증가됐으니까 새로 취득한 사람이다. 그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다. 봐요. 그게 해석이 되니까 이걸 안 읽어도 읽어버리잖아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는 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의제취득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순간 소유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럼 차량을 새 차를 샀을 때만 취득세를 물으라는 이야기인가? 새 차를 사지 않았더라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사지 않았을지라도 종류가 변경이 돼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양가로 3번은 여기 이제 34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36회 때 의제 취득에서 지문을 물었어.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의제 취득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이제는 가액 증가 감소가 아니라 뭐 할 때만 그래야 된가? 가액이 증가할 때만. 그럼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 그럼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으니까 땅이 새 땅으로 바뀌었다. 땅은 그대로다. 자, 땅은 그대로죠. 그러면 땅은 그대로니까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땅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땅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다. 땅을 소유한 사람이다. 땅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했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는 변경된 시점에 그 땅의 소유자들 납세 의무자로 하겠어요. 그럼 소유자가 내가 땅을 새로 사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세금 물리고 그러세요? 막 이래. 아니 내가 처음에 땅 샀을 때 세금 냈는데 이번에 땅의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왜 세금을 내냐고. 그랬더니 뒤에다가 무슨 글자 두 글자를 떡 붙여놨는가? 본다 이렇게 붙여놨어. 본다라고 딱 붙여버리면요. 본다라고 붙이면은 내가 세금 내기 싫어도 나는 안 내고 버텨야 되는가? 낼 수밖에 없는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여기까지 시험에 이제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까지를 문제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에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면 34회 때 여기가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이번 37회 시험에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험에 낼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여기예요. 그럼 어디가 시험에 나올 건 이렇게 알으셔야 돼. 시험에 나올 건서. 그럼 이제 환지를 할 때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우리 공부를 할 때 우리 처음에 우리 꼬맹이들 이제 막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우리 세법책처럼 이렇게 막 줄이 그림 많은 걸 막 갖다 놓고 막 보여주든가요? 그림책을 보여주든가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계속 말을 시켜. 말을 막 해줘. 그림책을 보면서 말해주면 나중에 꼬맹이도 그 그림책을 보고 말 같지도 않는 말을 막 해.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말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말을 만드세요. 여기를. 그럼 차량의 선박이나 차량의 기계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도 가액 증가되면은 세금은 누구에게 물린다 그랬는가? 소유자에게 물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이 내용 지금 설명할 거 여기에. 자, 이제 시행 전에 환지방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땅이 이것도 좀 반듯한데 도로를 반드시요. 도로를 뚫으려고 땅을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걸 환지라고 그래. 옛날 땅을 사업 시행을 할 때
다시 땅을 그러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 7번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 나눠줄 때 1번지 땅을 가진 사람은 1번지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2번지는 2번지 그냥 다 해줬어.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로 배정을 받은 사람들은 공사한 사람이 배정을 받아갔는가요? 땅 주인들이 받았는가? 땅 주인들. 그 땅 주인을 이름을 뭐라 붙였다? 조합원. 그럼 환지란 이야기는 땅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면 옛날 1번지 땅하고 지금 1번지 땅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이걸 이름을 명칭을 두 글자로 환지. 이게 환지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저 공사를 그냥 공짜로 해주겠는가? 돈 받고 해주겠는가? 돈 받고 해줘야죠. 그러면 돈 받고 사업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사업 시행자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조합원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땅을 반드시 이제 공사해주고 여기서 받을 때 채비지라는 게 있고 보류지라는 게 있어. 그럼 채비지라는 게 뭐냐면 공사비를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비용을 땅으로 대체하는 걸 채비지라고 그래. 그럼 지금요, 이 사람 1번지부터 7번지까지 이 땅의 주인들에게, 이 조합원들에게 사업 시행자가 이만큼을 공사비를 받은 거예요. 땅으로 공사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1번지부터 7번지까지 사업 시행자 공사해가지고 다 나눠주고도 이만큼이 남아버렸네. 이만큼이 남으면 땅 주인들이 남는 땅은 사업 시행자 당신이 가져가라 했을 때 그 남아있는 땅을 보류지라고 그래. 이거를 보류지. 배정 다 하고도 남는 땅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사업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림이 됐으면 이제 문장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림 관계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환지란 이야기는 옛날 땅이란 이야기인가? 이번에 새로운 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옛날 구불구불한 땅을 쫙 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받아간 사람이 사업한 사람이 받았는가? 그 주인들이 받았는가? 주인. 그 주인의 이름을 누구라 붙였다? 조합원. 그렇죠. 그럼 이제 환지는 조합원이 세금을 물으셔야 되고 환지를 조합원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채비지나 보류지는 조합원이 누구에게 줘버린 땅이란 이야기인가? 사업시행자. 그럼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이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뒤집어내. 환지는 사업시행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조합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는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머릿속에 딱 감아놓으면 돼요. 이 그림 관계만 딱 알면 돼요. 이제 이 땅을 여기 도로를 뚫기 위해서 도로를 반드시 뚫으려면 여기 땅들을 반드시 개간을 다시 해야 돼.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옛날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것을 이름을 두 글자로 뭐라고 칭하고? 환지. 그럼 환지로 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받았다? 사업 시행자가 받았다? 조합원이 받았다. 그럼 조합원들이 그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땅의 일부로 띄워주는 것을 채비지. 또 다 공사 끝나서 다 나눠주고도 남는 땅이 있는 것을 보류지. 그럼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니까?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니까 그때는 여기는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의무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네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한번 여기가 36회 때는 위에를 냈으면 37회 때는 반드시 밑에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환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환지 그러면 채비지 이 두 관계를 이제 잘 모르겠으면 환지는 그냥 땅 주인들의 옛날 땅 대신해서 환지는 땅 주인이 받았다. 그럼 땅 주인을 조합원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는 비용으로 땅 주인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으로 줬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자는 누구로 본다?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다음 양가랑 4번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양가랑 4번 안 중요하니까 4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앞에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한 줄이에요. 이걸 출제위원이 손으로 다 쓰겠는가요? 이렇게 긴 걸 안 써.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것도 환지하면서
이제 환지를 하면서 상환받는 건축물이다. 그러면 상환이라는 게 뭐란 이야기인가? 상환. 바꿔주는 거, 다시 주는 거. 자, 그럼 건물이 환지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 지금 학원 여기가 지금 책상이 건물이고 바닥이 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시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건물을 싹 밀어버렸어.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 땅 주인들에게 건물 주인들에게 나눠주네. 그러면 상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돌려줄 때 건물을 옛날 구 건물을 돌려줬는가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돌려줬는가? 알아버렸네요. 그럼 새로운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그 새로운 건물은 옛날 건물이다, 새 건물이다. 새 건물. 그럼 그건 승계다, 원시다. 원시. 됐죠? 건물을 상환받는 것은 무슨 취득으로 보고? 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제가 땅을 다시 돌려줄 때, 이 땅은 새 땅을 돌려준가? 옛날 땅을 돌려주는가? 옛날 땅. 그럼 땅은 새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땅은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땅을 다시 돌려주니까 옛날의 것을 넘겨주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고? 승계. 그래서 승계 취득.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죠. 5번은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어. 그럼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외국인 물건을 들고 우리나라로 들고 오면, 우리나라를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물건을 들고 오면 잠깐만 그 물건 좀 볼까요? 하고 앞에서 잡은 사람이 누군가요? 세관에서 잡죠. 자, 세관에 잡아. 그럼 세관에 잡으면 저는 할 말 있죠. 이거 내 물건 아니에요. 외국인 소유 물건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당신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외국인한테 연락할 테니까 외국인 올 때까지 여기 잠깐 서 있으세요. 외국인 빨리 오겠는가요? 안 와요.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돈 내고 나갈 테니까 빨리 내가 세금 낼 테니까 돈 받고 내 보내주라고 그래. 그럼 세관 직원들도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외국인에 물린다? 수입한 사람에게 물린다? 별것도 아니야 이런 거. 수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물리는 거예요. 수입한 사람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서는 외국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물리겠다. 수입한 사람에게 물리겠다. 수입한 그 사람에게 물리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6번. 6번은 요건 36회 기출문제예요. 36회 때 기출문제인데 아시는 분은 너무 쉽고 이건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뭔 말인지를 아예 해석을 못할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럼 상속이란 이야기는 누군가가 이 물건 주인이 물건 주인 지금 살아있다? 죽어버렸다? 죽어버렸어요. 그 물건 주인이 죽어버리면은 그 물건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넘어가겠죠. 누군가에게 넘어가는데 이걸 상속인에게 넘어가겠죠. 그럼 상속인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그럼 무상일지라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했으니까 상속은 받아도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겠다? 상속인. 자, 찾았나요? 자, 이제 상속인에게 물리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상속인이 물리는데 상속인이 한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중에서 딱 누군가에게 지정해서 네가 내 하겠는가? 너희들이 내 그러겠는가? 너희들이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네가 내 이러면 안 돼. 상속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 너희들이 내 그러면 상속인 너희들 이러면 좀 발음이 좀 힘드니까 상속인 두 글자로 각자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각자 여기를 문제로 이렇게 내야 맞는데 여기를 내야 맞아. 근데 이제 작년 시험 문제 특징이 뭐냐면 36회 세법의 기출문제 특징은 가로 항목에 있는 걸 뒤집는 게 특징이었어요. 세법에 예외 규정으로 나온 가로 항목에 나와 있는 걸 역으로 뒤집어 버리는 게 작년 시험이었고 35회 시험은 숫자 뒤에 있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뒤집어 버리는 게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이제 상속 중에 유증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거 작년에 시험에 오답으로 내버린 지문 올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증이라는 단어만 설명할 거예요. 유증이라는 것은, 자, 유증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줘라. 자,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 이걸 뭐라 한가? 두 글자로? 유언을 유증이라고 그래. 그럼 유언은 죽어서 유언을 했는가요? 살아 생전에 유언을 했는가? 살아 생전에 유언을 했지만, 살아 생전에 말은 했지만 그 재산은 살아 있으면 넘겨라, 죽거든 넘겨라. 그렇죠. 내가 죽거든 이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살아 생전에 말을 했더라도, 이거는 살아 생전에 말을 했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은 살아 있을 때 넘어가라, 죽으면 넘겨줘라. 죽으면 넘겨줘라 그랬으니까 유증도 상속으로 본다, 상속이 아닌 걸로 본다? 상속으로 본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유증을 상속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를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 단어를 물어본 거예요. 유증은 상속에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증이나 상속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유언도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작년에 막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깊이 지문 해석을 하고 단순 암기하신 분은 아예 못 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문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정부가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받을 때 상속인 한 명을 지목하고 있는가요? 모두에게 세금을 물리고자 하는가요? 모두에게. 그러면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 너희들 조금씩 받으려고 하겠는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번에 받아버릴 생각하는가요? 한 번에 받아버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전번 첫날 배웠던 용어를 설명해 봐요. 여러 사람이, 여기 납세 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무슨 납세 의무를 한다? 연대. 그러면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각자 세금을 내라 그랬는가? 너희들이 내라 그랬으니까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상속을 받으면 여러 사람이 공동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6회 시험은 여기에서 유증이라는 단어를 냈어. 유증은 상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냈어. 그 다음에 34회 시험에서는 공동 상속인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를 답으로 냈어. 그럼 낼 거 다 냈죠. 낼 거 다 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낼 지문이 없으니까 다시 낸다 하면 아예 기본 원칙으로 가. 이제 다시 낸다 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 중에서 대표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물린다. 상속인 각자에게 물린다. 각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제 여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출제 인용이라면 저는 대표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를 한다.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문제를 낸다면. 그러면 대표된 사람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각자에게 물리기는 물리되 그 각자가 혼자 책임이다. 같이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속하고 관련된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싹 끝났어. 이제 오른쪽 7번 가보죠. 7번도 작년 이제 시험에 36회 시험에서 출제했는데 여기도 작년 시험에서는 가로 항목을 뒤집었어. 누구든지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이 물건을 조합원들용으로 물건을 취득하면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야 맞는데? 그렇죠. 조합원이 내야 맞아요. 조합원이 내는 게 맞아. 그런데 이렇게 내면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가로 항목 있죠.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지문을 출제해버린 거예요. 출제위원 머리 묻이 썼어요.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면 그것도 누구에게 세금 물리겠다. 그냥 간단한 게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공동주택이든 부대시설이든 복리시설이든 그 밖에 부속 토지든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는 작년 시험에 내버린 거예요. 작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언제나 기출문제는 그 시험에 나왔으면 그 내용 이외에 다른 어떤 부수적으로 뭔가 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숨어 있는 게 뭐가 숨어 있냐면 조합원이 납세용, 조합원용으로, 조합원들용으로 부동산을 샀으면 당연히 세금은 누가 내야 맞는데 조합원이 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세법이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 여부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 그러면 실제로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조합원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면 명의는 조합원이지만 실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면 조합원이 세금을 낸다, 안 낼 수 있다. 내가 실제로 명의만 등기만 내 앞으로 돼 있지 실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내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 나는 세금을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여기를 이제 올해는 주의하셔야 돼. 그리고 조합원용으로 물건을 취득했지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합원이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집에서 우리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샀지만 자녀에게 여기 자녀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 명의만 자녀 명의로 돼 있고 실제로 모든 행사는 부모가 하고 있으며 이건 자녀 취득으로 봐라, 부모 취득으로 봐라. 부모 취득이란 이야기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거. 그래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조합원이 세금을 내겠다, 조합원은 안 내겠다. 안 내겠다. 왜? 내 앞으로 명의만 내 앞으로 돼 있고 실제로 나한테 귀속되지 않는 것은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7번까지 끝났어요. 이제 8번 가보죠. 8번은 시설 대여. 대여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대여. 대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면 된가? 빌려? 빌려? 자, 주는 거다, 받는 거다. 주는 거. 자, 대여니까 빌려주는 거. 자, 제가 제 물건을 만약에 제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줬어. 자, 자동차를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면 빌려 쓴 사람은 그 자동차가 자기 자동차인가요? 남의 자동차인가요? 남의 자동차죠. 그럼 세금은 빌려 쓰는 사람이 내야 된가요? 빌려 준 사람이 내야 된가? 빌려 준 사람. 그럼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여라는 단어만 이해하시면 그냥 익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해서는 대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나 이제 여기서 좀 한번 더 조금만 더 읽어볼까 하고 딱 읽어. 읽는 순간 이제 틀려. 뭘 틀리냐면 자, 제가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줬어. 제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그 자동차는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 쓴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준 사람. 그럼 세금은 빌려준 사람이 대여업자가 낸다, 대여 이용자가 낸다. 대여업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말을 바꿔버려. 자, 그럼 제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줬더니 빌려 쓴 사람이 그 자동차에다 자기 앞으로 등록을 딱 해놨네. 등기를 딱 해놨어.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놨으면 그때는 그 자동차가 빌려준 사람이다, 빌려 쓴 사람이다. 빌려 파요.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빌려 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그 차가 그 사람 차다. 그래도 내 차다. 그럼 세법은 등기 등록이 가능해. 등기 등록을 불문하고 이랬죠.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고 했던 그 지문을 지금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시설 대여 이용자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그 차량은 실제 주인은 이용한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다. 빌려준 사람이 주인이니까 세금도 빌려준 사람이 낸다, 빌려 쓴 사람이 낸다. 빌려준 사람. 이게 이제 중간에다 등록을 했다고 딱 하는 순간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차를 옆집에다 빌려줬어. 근데 옆집이 자기 앞으로 등록해놓으면 그 차를 뺏겨버렸는가? 그래도 내 차인가요? 그래도 내 차죠. 그럼 세금은 옆집한테 내라 한다, 내가 내야 된다. 내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소유로 넘어갔다고 착각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든지 말든지 빌려준 물건은 상대방 이름이 자기 앞으로 쓰든지 말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책 좀 사용한다니까 빌려줬어. 근데 책에다 이름을 떡 쓰면 그래 이름 썼으니까 너 가져라 그런가? 그래도 주라 그런가? 그래도 내 책이니까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럼 세금은 책값은 내가 내야 된가? 이름 쓴 사람이 내야 된가? 내가 내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논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암기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됐으면 이제 9번을 해결할 수 있어. 이제 8번이 해석이 되면 9번은 바로 해석이 돼. 자, 9번.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차를 사가지고 이 차를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했어. 그런데 그 차량에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 됐네. 그 말은 차를 내가 사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 차를 자동차 회사로 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런 차를 무슨 차량이라는가? 지입차. 그럼 내가 차를 사가지고 이 차를 회사로 가지고 갔더니 등록은 자동차 회사 명의로 등록을 했을지라도 그 차는 회사 차다, 내 개인 차다. 내 차, 앞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내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운수업체가 취득세를 낸다, 내가 낸다. 내가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 내가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다 똑같은 논리들이에요. 이제 의제 납세의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안 내고 버텨보려고 하는 거야? 안 내고 버텨보려고 하니까 그냥 네가 세금 내라고 강제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등록은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됐지만 실제 그 차량을 취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확인되면은 운수업체에게 세금을 물려라. 그 차 산 사람에게 물려라. 차 산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려라. 이렇게 됐어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다 끝났어 이제. 자, 그럼 이제 다 이해했는지 확인 들어가야죠. 자, 이해했는지 확인. 이거 책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 자,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건물에다가 뭔가를 가설하면 세금은 누구에게 물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내가 새 땅을 샀다. 땅은 그대로다. 땅은 그대로니까 변경 시점에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환지 이제 얼른 그림을 생각해요. 옛날 땅에서 새 땅으로 이렇게 돌려받은 사람은 누구다? 조합원. 해결됐죠? 조합원이 세금을 내시면 되고 채비지나 보류지는 공사한 사람이 받아갔으니까 이 사람을 사업시행자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상환을 받을 때 건물은 옛날 구건물을 받는다, 새 건물을 지어서 받는다. 새. 그러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보는 거고. 땅은 새 땅을 받았는가요? 다른 땅으로 돌려받았는가요? 다른 땅으로 넘겨받았으니까 이거를 승계 취득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수입,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하는 자. 상속 그랬을 때는 상속인 각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조합원, 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요런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시설 대여.
내가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그래도 시설 대여업자가 세금을 내시면 돼요. 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취득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따로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대금을 지급한 자, 돈을 취득 대금을 지급한 실제 지급한 그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험에 물어볼 때는 앞에 있는 지문은 그대로 주어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지문을 길게 있는 지문을 길게 다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끊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읽으셔야 돼. 다 읽으려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10번으로 가보죠.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했네요. 자, 이 내용은 이제 그림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갑에게, 그러면 이 당사자도 이걸 사는 사람도 누구의 부동산을 샀다는 이야기인가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의 부동산을 사고 또 자녀가 부모의 집을 사든지 부모가 자녀 걸 사든지 그래서 부부 간의 거래나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는 주로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는가요? 거짓말 사기를 많이 치는가요? 사기친다네. 사기친다 해버리네. 그럼 정부 입장에도 실제로 이렇게 유상으로 거래해서 내가 돈을 주고 내 부모의 부동산을 오늘 내가 부모한테 돈 주고 샀다고 하면은 내가 부모의 부동산을 돈 주고 샀다고 하면은 정부는 내 말을 믿는다? 사기친다고 생각한다?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돈을 실제로 줬다는 이야기인가? 안 주고 줬다고 한다는 이야기인가? 안 주고 줬다고 한다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유상거래로 봐라, 증여로 해석해라. 증여. 자, 이거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라겠어요. 그럼 아무리 내가 돈을 줬다고 해도 정부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짓말 한다는 거 보는 거예요. 정부가 봤을 때는. 거짓말하는 거 봐. 아니 근데 실제로 부모의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돈 주고 산 사람은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글자로 딱 해. 다만 그래. 네. 이게 너 그거 부모하고 거래한 건 너는 증여다. 나 실제로 부모 걸 내가 돈 주고 샀다고. 그랬더니 네 말은 못 믿고 네가 말하는 거 믿지 않고 그러면 그 거래가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면 인정해 줄게. 자, 그럼 객관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럼 여기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이 말인가요? 정부가 확인할 수 있으면 이 말인가? 정부. 그 말 해석을 잘하세요. 올해는 여기 지문을 엄마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올해는 납세 문제 중에서 객관적으로 대가 관계가 확인이 되면 이 말이 확인이란 이야기는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확인을 했다. 정부가 확인을 했다. 정부가 대가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그때는 증여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유상. 확인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이 내용을 올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매라는 게 있고 경매라는 게 있어. 공매하고 경매는 구별할 줄 알죠? 공매, 경매는 구별이 되죠? 어디서 배우는가요? 안 배웠어요? 중개사법 배우신 것 같은데 중개사법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공매는 뭘 공매라 하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공공기관이 매각하는 거 그냥 쉽게 그냥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경매는 경쟁을 붙여서 매각하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 그럼 이제 이제 36회 시험하고 똑같이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36회 시험을 37회다가 그대로 엎어치기 할 때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거래로 인정이 되지만 경매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문은 틀렸네. 36개 시험이 바로 이렇게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거래로 인정이 되지만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 게 36회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로에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매나 경매나 둘 다 국가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공매든 경매든 둘 다 국가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내 배우자의 부동산을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면 배우자한테 직접 돈을 주고 산다? 국가기관한테 돈을 주고 산다? 국가기관한테 돈을 주니까 실제로 대가관계가 국가가 그걸 내가 대가관계 있었다는 걸 국가가 확인한다? 못한다? 확인한다. 그러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이 경우는 유상으로 해석해라? 무상으로 해석해라? 유상. 왜? 누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왜? 공매 경매는 국가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상거래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잡았어요. 자, 두 번째.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그럼 파산 선고라는 것도 만약에 제가 파산 신청을 하면 내 재산을 전부 어디다가 넘겨주고 국가기관이 어디? 법원에다 넘겨주죠. 그럼 처분은 법원이 처분하는 거예요. 법원이 처분하면 내가 파산 처분하는 걸 살려면 내 배우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가? 법원한테 돈을 줘야 되는가? 법원. 됐죠? 똑같죠? 그러면 공매나 경매나 파산 선고 처분은 전부 국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처리하니까 내가 배우자의 부동산을 파산 신청한 부동산을 내 배우자가 파산 신청해서 배우자 부동산을 법원에서 처분하는 걸 내가 법원에서 샀으면 나는 유상거래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해석 다 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자, 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등기만 체크하세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는 얘기인가? 교환.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내 배우자 부동산하고 내 부동산하고 서로 맞바꿨어. 그러면 배우자 부동산하고 내 부동산을 서로 맞바꿨으면 정부가 이게 서로 교환한 걸 안다 모른다? 어떻게 알아요? 뭐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친 거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서로 맞바꿨을 때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등기가 바뀌기 때문에 국가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서로 맞바꿨을 때는 그때는 확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란 이야기예요.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꿨을 때는 유상거래가 인정이 되지만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서로 맞바꿨을 때는 그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바꾸든지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부부 간에 바꾸든지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교환했을 때는 정부가 등기가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상거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자, 이제 세 가지 확인했어요. 자, 다시 공매, 경매, 파산 선고, 등기가 필요한 물건 교환. 자, 4개 남았어요. 이제 4개. 자, 여기까지 남았어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올해 법이 개정이 돼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 자, 법이 개정이 되는 게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게 지급한 사실이 뭐 되면 유상으로 인정하겠다.
증명. 그럼 여기서 증명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증명하면 인정이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인정이다. 자,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이 입증을 해라. 국가기관을 통해서 입증해라. 언제나 여기서 객관적으로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내 말은 절대 안 들어줘.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내가 돈을 지급한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인정하겠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돈을 벌었어. 제가 1년에 한 100억을 벌었어. 1년에 100억을 벌었으면 내가 100억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나만 아는가요? 국가도 아는가요? 나만 알죠. 국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그럼 나만 알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배우자한테 줬다 하면 정부는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벌었다는 사실을 정부에게 신고를 해놓으면 정부는 내 주머니에 100억 있다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때는 믿어.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해. 그럼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는 게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 그 증명 서류를 소득증명원이라고 그래요. 소득증명. 그러면 소득이 증명이 되면 그럼 대가를 지급하게 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신고해서 정부가 그 사람 주머니 얼마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알죠? 그러면 소득 증명이 됐으니까 내 주머니에 100억 있는 거 내가 줬다고 말하면 이제 소득 증명을 떼어서 보여주면은 입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유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논리는. 내 주머니에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 그 서류에 의해서만 유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내 재산을 팔았어. 자, 내가 내 재산을 팔았어. 지금 오늘 내 건물을 팔았어. 내 건물을 팔아가지고 오늘 이 건물을 팔아서 내가 100억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놨어. 자, 내가 팔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안다, 모른다? 내가 이걸 팔고 100억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내가 100억을 넣어놨어. 그럼 100억을 넣는 사실을 정부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왜 모른다? 신고 안 했으니까.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에 했더라면 내가 100억을 받은 사실이 정부가 확인했다, 못했다? 했죠. 그러면 이 처분 사실이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 처분한 돈으로 내가 정부에게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하면 정부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람의 이 양도소 신고서는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그러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어디다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다. 이 건물 100억짜리 건물을 은행에다 담보로 잡히고 내가 은행에서 50억을 대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내가 대출해서 50억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이 50억이 나 은행에서 내 건물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어요. 은행한테 빌렸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은행한테 이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빌렸다는 객관적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 돈을 줬다면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분해서 소유재산을 처분해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로 잡히고 은행한테서 돈 빌렸다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은 그 돈을 지급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으면 유상이다, 증여다? 유상. 입증이 됐으니까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디귿번,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했네. 그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그럼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랬는가, 안 했다 그랬는가? 했다. 자, 그럼 여기는요, 신고한 경우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번은 법은 바꿔야 되겠죠. 니은번은 법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재산을 처분해서 신고했다는 말이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그럼 저 법은 잘못된 법이라 저 법은 바꾸셔야 돼.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신고한 경우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 쓰면 안 돼요. 잘못됐더라도 법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여기서 소유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이미 신고한 걸로 우리는 간주를 해야 되는가 안 한 걸로 봐야 되는가? 한 걸로. 신고했을 때만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하자들이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그럼 내가 증여 받아가지고 신고 안 해버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신고 안 하면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 뭔 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신고했으면 안다 모른다? 안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니은번도 처분해서 신고했다고 해야 된가 안 했다고 해야 된가? 했다. 이렇게 법을 바꿔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신고한 경우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속이나 증여세 과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정부가 알아버렸다 몰랐다? 알았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내 주머니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돈으로 내가 갚았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올라갈 때보다는 이거 내용을 알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을번은 기업부터 디귿까지 준하는 경로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네. 그러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다. 여기서 입증은 그 사람이 입증을 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렇죠. 여기서요. 여기서 입증이라는 요 단어가 객관적으로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입증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확인했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이쪽에서 나온 지문을 다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건 완전 짜증나 이제. 자, 이게요. 그 왼쪽에 보시면 참고. 왼쪽에 바로 동그라미 4번 옆에 참고 있죠. 여기에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 왼쪽 날개 보시면 제일 위에서 용어 84페이지 용어 공매 밑에 참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유상거래 제외 기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 신설이 되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되면 바로 당해년 또 시험 문제 내기는 힘들어요. 바로 시험 문제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험에 못 내니까 이걸 낼 수가 없으니까 이 네 가지를 요걸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는 거. 1번부터 4번까지 요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걸 출제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입증하면 인정이다. 정부 기관을 통해서 확인되면 유상이다. 정부 기관을 통해서 확인되면 유상거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참고로 듣기만 하세요. 배우자나 직계점유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돈을 줬어. 돈을 줬어. 그런데 내가 준 돈과 증여로 간주되는 대가와 시가 인정. 여기서 시가 인정액은 오늘 이제 끝날 때쯤 배울 건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시가가 10억이요. 그런데 제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돈을 줬다는 게 여기서 대가란 이야기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 준 돈이 예를 들어서 4억이다. 자, 그러면 차액이 얼마 차액이 발생이 됐는가요? 6억. 자, 6억이 차액이 발생이 됐죠. 6억 차액이 발생이 되면 근데 요 대가 4억이 입증이 되면 그냥 4억 입증되면 그래 4억으로 샀다고 정부가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이야기예요. 이 법이 지금까지는 유상거래로 이렇게 해도 입증만 되면 유상으로 봤어. 근데 내년부터는 이거 아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봐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얼마에 상당하는 금액이거나 3억. 그럼 3억보다 더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많이 차이 났으니까 요거 유상거래를 절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유상거래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뭘로 보겠다? 증여. 입증이 돼도 뭘로 보겠다? 증여. 입증돼도 증여로 보겠다. 또 하나.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3억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은 유무를 구별하게 유상 거래를 인정하겠다. 아예 안 하겠다. 유상 거래 제외. 그다음에 다시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가 10억이요. 근데 대가가 8억이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인가요? 2억. 자, 2억이죠. 차액이 2억밖에 안 돼. 2억밖에 안 되니까 3억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면 여기서 8억이 입증이 되면 유상거래를 인정을 해줘야 맞는데 여기에 시가 인정액의 30% 하면 얼마인가요? 3억. 자, 3억. 그러면 3억보다 많이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다? 적게 차이 났으니까 여기서는 8억만 입증이 되면 유상거래 인정한다? 유상거래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럼 실제로 유상거래를 입증을 하려면 서로 지금 내가 배우자한테 주고 샀다는 돈하고 시가 인정액하고 차이를 비교해서 차이가 얼마 이상 차이가 벌어진가를 확인한다. 3억 이상 벌어졌으면 3억 이상 차이가 더 많이 났으면 유상거래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입증이 되면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요게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참 이게 근데 1월 1일 되기도 전에 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알고 써놨어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미 법은 다 바뀔 거 다 알아요. 저희는 9월 달부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어도 시험에 나오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